치매, 암, 당뇨, 심장병과 노화를 피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질병 해방, 피터 아티아, 빌 기퍼드 지음, 이한음 옮김, 2부, 6장, 당뇨병과 대사 건강 위기, 오래된 유전자는 현대 식단에 대처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는 인간의 불행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무지에서, 특히 자기 자신에 관한 무지에서 비롯될 때가 너무나 많다. 칼 세이건. 상한 푸아그라 같은 간과 어떤 유행병의 시작. 1년차 외과 전공의들을 관리할 때 히포크라테스라면 이렇게 말했을 법한 일종의 암묵적인 규칙이 하나 있다. 첫째, 그들이 결코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라. 2001년 나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외과 종양학 분과에서 처음 몇 달 동안 일할 때 이 규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 환자의 오름 창자, 상행 결장에서 암에 걸린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 수술 전날에 사실상 상황 설명 겸 반쯤은 취조를 하듯이 환자에게 병력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수술 전 준비를 끝내는 것이 내가 맡은 일 중 하나였다. 나는 환자를 찾아가서 어떤 수술을 받게 될지 설명한 뒤 오후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상기시키고 의뢰하는 질문들을 쭉 했다. 흡연과 음주량도 물었다. 나는 마지막 질문을 긴장을 풀어주듯이 그냥 지나가는 양 묻는 법을 연습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 점검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속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환자가 술을 상당히 대개 하루에 4~5잔 이상 마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마취과 의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러면 수술한 뒤에 알코올 금단 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수한 약, 대개 신경 안정제인 발륨 같은 벤조디아제핀을 처방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환자는 진전선망, 전신떨림, 환각 등을 동반한 의식장애라는 치명적일 수 있는 증상을 보일 위험이 있었다. 나는 환자가 아주 조금 마실 뿐이라고 대답했기에 안도했다. 걱정할 일이 한 가지 줄어들었다. 다음날 나는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서 수술실로 들여보낸 뒤 평범한 전공의 수준에서 작성한 점검표를 쭉 확인했다. 마취과 의사가 환자를 재우기까지는 대개 몇 분이 걸렸다. 그러고 나면 나는 폴리카테터 소변줄을 환자의 방광으로 집어넣고 소독약 베타딘으로 피부를 소독하고 수술천을 덮은 뒤 물러나곤 했다. 그러면 수석 전공의와 담당 외과의가 절개를 했다. 운이 좋다면 배를 벌리고 꿰매기까지 과정을 보조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수술할 장기가 간 아래쪽에 끼워져 있으므로 외과 의들이 제거할 장기를 잘 볼 수 있도록 시선을 가리는 간을 젖혀서 계속 잡고 있기도 했다. 수술은 별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외과의는 복부 지방을 좀 가른 뒤에야 복강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의뢰 있는 일이었다. 이 배 안쪽 공간을 바깥 세계와 나누는 몇 겹의 막 중 마지막 막을 가르기 직전에는 믿어지지 않을 만치 기대감이 팽배해진다. 절개 부위가 커지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 중 하나는 간의 끝부분이다. 나는 간이 정말로 과소평가되는 장기라는 생각을 늘 한다. 의학계에서 똑똑한 친구들은 뇌나 심장을 전공하지만 간이야말로 몸의 진정한 일꾼이다. 또 직접 보면 정말로 경이로움을 느낀다. 대개 건강한 간은 깊고 짙은 자주색을 띠며 비단결처럼 매끄럽다. 한니발 렉터, 토머스 해리스의 양들의 침묵을 비롯한 스릴러 소설 시리즈에 등장하는 외과 의사이자 식인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범, 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짐작이 간다. 간은 정말로 잠도와 좋은 포도주에 곁들여 나올 만한 음식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환자의 간은 그물막 지방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날 때 그리 맛있어 보이지 않았다. 건강하면서 선명한 자주색을 띠는 대신
노란 지방 덩어리가 여기저기 튀어나와 얼룩덜룩했고 좀 주황색에 가까웠다. 상한 푸아그라처럼 보였다. 집도 의는 나를 노려보면서 호통을 쳤다. 너 술고래가 아니라고 했잖아. 환자는 심한 술꾼임이 분명했다. 그의 간은 술꾼이라는 징후들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환자에게서 그 정보를 캐내는데 실패한 탓에 나는 그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수술 뒤 환자가 깨어났을 때 묻자 그는 정말로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재차 확인해 주었다. 내 경험상 암 수술을 앞둔 환자가 음주나 다른 어떤 습관에 관해 거짓말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술꾼이라고 털어놓으면 수술 뒤에 발륨을 복용하거나 식사 때 맥주도 한두 잔 나올 수 있다는 뜻이므로 더욱 그랬다. 그러나 그의 간은 분명히 알코올 중독자의 것이었기에 모두가 의아하게 여겼다. 나는 전공의 과정을 보내면서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난감해하곤 했다. 조용히 어떤 유행병이 시작되고 있음을, 아니 번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의 비밀.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건강한 것은 아니다. 50년 전 캔자스주 토피카에서 일하던 사무엘 젤먼이라는 외과의도 비슷한 상황을 접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환자를 수술하고 있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 그는 환자가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수십 년 뒤 내가 접한 환자처럼 간에 지방이 가득 쌓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데 환자가 많이 마시는 것이 있었다. 바로 코카콜라였다. 젤머는 그가 콜라를 엄청나게 많이 마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많으면 하루에 20병 넘게 마시곤 했다. 우리가 지금 마시는 커다란 병이 아니라 예전에 더 작은 병이긴 했지만 그래도 젤머는 환자가 이미 식사를 충분히 하면서 하루에 1600칼로리를 추가로 더 섭취했다고 추정했다. 젤머는 환자가 동료들 사이에서 식욕이 대단하다라는 평판을 받고 있다고 적었다. 호기심이 동한 젤머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비만인 사람 19명을 모아서 임상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혈액과 소변을 검사하고 굵은 바늘을 찔러서 조직을 채취하는 진지한 검사인 간 생검까지 했다. 그들 모두 간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가 하나 이상 나타났다. 알코올 중독자에게서 나타나는 잘 알려진 간 손상 단계들과 기이할만치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이 증후군은 종종 나타나곤 했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대개 알코올 중독이나 간염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 1980년대에 10대에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우려한 의사들은 10대 사이에서 음주가 드러나지 않게 유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원인은 술이 아니었다. 1980년 메이오 병원의 연구진은 이 지금까지 이름 없던 질병에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뒤로 이 병은 세계적인 유행병이 되었다. 지구에 사는 4명 중 1명 이상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나 전 단계인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의 징후들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 그날 수술실에서 우리가 본 환자가 지닌 질환이 바로 후자였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비만 및 콜레스테롤 과다에 따른 고지혈증, 고지질혈증, 이상 지질혈증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지만 아직 검출이 잘 안 되곤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환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그런 병이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며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은 뚜렷한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 징후는 대개 혈액을 통해 간 효소인 ALT, 알라닌 아미노 전달 효소,
수치를 검사했을 때야 나타난다. ALT 수치 증가는 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첫 번째 단서일 때가 많다. 비록 최근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약 투여에 따른 반응 등 다른 원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 그러나 이 질병의 초기 단계에 있음에도 모른 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ALT 수치가 정상이라고 나오므로 의사도 알아차리지 못해서다. 여기서 다음에 나올 질문은 이것이다. 정상이란 무엇일까? 손꼽히는 검사 회사인 랩코프는 ALT 수치가 여성은 33 IU per 리터, 남성은 45 IU per 리터 미만일 때 허용 가능한 범위라고 본다. 비록 이 범위는 연구실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정상은 건강과 같은 말이 아니다. 이런 검사의 기준이 되는 범위는 현재의 100분위 1을 토대로 한다. 그러나 인구 전체가 점점 덜 건강해질 때 평균은 최적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체중 쪽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1970년대 말에 미국 성인 남성의 평균 체중은 78.5kg이었다. 지금은 거의 91kg에 달한다. 1971년대에 91kg인 남성은 매우 과체중이라고 여겨졌을 것이다. 지금은 그저 평균에 속한다. 따라서 21세기의 평균이 반드시 최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미국 수학의 학회는 최근에 간 질환의 임상평가 기준을 남성은 ALT 33, 여성은 25 초과로 3자는 쪽으로 권고 지침을 개정했다. 현재의 정상 범위보다 한참 낮은 값이다. 이마저 충분히 낮춘 것이 아닐 수 있다. 2002년에 이미 지방간인 사람들을 제외하고서 연구를 했더니 남성은 30, 여성은 19가 상한선임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 간 기능 검사에서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고 해도 간이 실제로 건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은 기본적으로 같은 질병의 두 단계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첫 단계며 일시적으로 간에 지방이 더 많이 들어오거나 간이 평소보다 지방을 더 많이 생산할 때 나타난다. 이 대사 배다리의 다음 단계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다. 기본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다가 염증이 추가된 상태다. 바이러스 감염이 없는 상태의 간염과 비슷하다. 이 염증은 간의 흉터를 만들지만 이때도 뚜렷한 증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은 되돌릴 수 있다. 어떻게든 간에서 지방을 제거하면 가장 흔한 방법은 체중을 줄이는 것이다. 염증은 사라지고 간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온다. 간은 회복력이 매우 뛰어난 기관이로서 이 방면으로 거의 기적 같은 능력을 보인다. 간은 몸에서 가장 재생력이 뛰어난 기관일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이 간 일부를 기증하면 기증자와 이식자 모두에게서 수술한 지 약 8주 사이에 간은 다시 거의 온전한 크기로 자라 온전히 제 기능을 한다. 이 성장의 대부분은 겨우 처음 2주 사이에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간은 일부 잘리는 것까지 포함해 상당한 손상을 입어도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억제되거나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지속된다면 손상과 흉터가 경화로 진행될 수 있다. 간 경화증, 간 경변증은 훨씬 더 심각한 질환으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환자의 약 11%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제 간의 세포 구조 자체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며 돌이키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간 경화증 환자는 간 이식을 받지 않는다면 간 기능 손상에 따른 다양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2001년 우리가 그 지방간 환자를 수술할 당시에 미국에서 간 이식을 받은 환자 중 공식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고 진단받은 사람은
1%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2025년에는 간 경화증이 나타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간 이식의 주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간 경화증은 심각한 질환이긴 하지만 내가 여기서 걱정하는 종착점은 간 경화증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더 신경 쓴다. 그리고 당신도 그래야 한다. 이 두 질환이 인슐린 저항성에서부터 2형 당뇨병에 이르기까지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대사 이상 유행병이라는 빙산의 꼭대기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2형 당뇨병은 학술적으로 보자면 혈당 수치를 통해 아주 뚜렷하게 정의되는 독자적인 질병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고인슐린 혈증, 당뇨병 전 단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비롯한 몇 개의 역을 지나는 철도 노선의 마지막 역이라고 본다. 자신이 이 노선의 어딘가에 있다면 설령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초기 단계라 할지라도 당신은 뇌기사 질병,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알츠하이머 병을 하나 이상 겪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겠지만 대사 기능 이상은 이 모든 질병의 위험을 대폭 증가시킨다. 따라서 먼저 대사 기능 이상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뇌기사 질병과 맞서 싸울 수 없다. 비만보다 대사 증후군이 문제다. 내가 여기서 모든 이들이 즐겨 쓰는 공중보건 용어인 비만이 아니라 대사 기능 이상이라고 말했다는 점에 유의하자. 이는 중요한 구분이다.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미국 인구의 40% 이상이 비만이며 체질량 지수 30초과 약 3분의 1은 과체중, 체질량 지수 25에서 30이라고 본다. 통계적으로 볼 때 비만인 사람은 만성 질환을 앓을 위험이 더 크므로 비만 문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지만 나는 더 폭넓은 관점을 취한다. 비만은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고인슐린 혈증 같은 더 근본적인 대사 이상의 한 증상일 뿐이라고 본다. 그러나 비만이라고 모두 대사 건강이 나쁜 것은 아니며 대사 건강이 나쁘다고 모두 비만인 것도 아니다. 대사 건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 많다. 비만이 널리 문제가 되기 이전인 1960년대에 스탠퍼드 대학교 뇌분비학과 제럴드 리브는 체중이 지나치게 불어날 때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정한 표지들이 동반되곤 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의 연구진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이 종종 공복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고혈압과 복부 비만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환자가 이런 문제들을 더 많이 지닐수록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 컸다. 1980년대에 리브는 이런 연관된 질환 집합에 증후군 X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윽고그는 이 X인자가 인슐린 저항성을 밝혀냈다. 현재 우리는 이런 증상 집합을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며 다음 5가지 기준으로 정의한다. 1. 고혈압 130% 85 초과. 2. 높은 중성지방 150mg 데시리터 초과. 3. 낮은 HDL 콜레스테롤 남성 40mg 데시리터 미만, 여성 50mg 데시리터 미만. 4. 복부 비만 허리둘레 남성 102cm 초과, 여성 89cm 초과. 5. 높은 공복 혈당 110mg 데시리터 초과. 이 기준 중 3개 이상에 들어맞는다면 대사증후군을 지닌 것이다. 2020년 미국 의사협회지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인 중 약 1억 2천만 명이 여기에 속한다고 한다. 미국인 중 약 90%는 이 기준 중 적어도 하나에 들어맞는다. 그러나 비만이 단지 이 기준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에 주목하자. 딱히 비만이 아니더라도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니 문제는 원치 않는 체중 증가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비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다른 문제들의 한 증상일 뿐이라는 내 견해를 뒷받침하는 듯하다. 체질량 지수로 따져서 비만인 사람 중 약 3분의 1은 대사증후군을 정의하는 데 쓰이는 다른 매개 변수, 혈압,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 등 중 상당수에서는 사실상 대사가 건강하다고 나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그런 한편으로 일부 연구에서는 비만이 아닌 성인 중 이 40%가 같은 척도에서 대사가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고 나왔다. 물론 비만인 사람 중에는 높은 비율로 대사 건강이 안 좋은 이들이 많다. 그러나 6-1이 보여주듯이 체중이 정상인 이들도 마찬가지며 따라서 누구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한마디로 살이 얼마나 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깡마른 사람이라도 이번 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6-1의 수치. 방금 말한 미국 의사협회지 논문이 아니라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연구소의 자료를 토대로 했다는 비만과 대사 기능 이상이 동일한 것이 아님을, 아니 사실상 거리가 멀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인구의 약 42%는 비만이다. 체질량 지수 30초과. 보수적으로 추정할 때 대사 증후군의 기준에 들어맞는 대사가 건강하지 못한 미국인은 약 1억 명인데 그 중에 거의 3분의 1은 비만이 아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과체중, 체질량 지수 25, 29.9이지만 약 1,000만 명은 정상 체중, 체질량 지수 19, 24.9이면서 대사가 건강하지 못하다. 일부 연구자는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평균 11.5년을 추적 조사한 연구들을 대규모 메타 분석해 보니 이 범주에 속한 이들이 대사가 건강한 정상 체중인 사람들보다 모든 원인에 따른 사망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3배 이상 높다고 나타났다. 한편 비만이지만 대사가 건강한 사람들은 위험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건강을 안 좋게 만드는 것은 비만뿐이 아니다. 대사 기능 이상이 문제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 혈당 항상성 유지와 지방 흘러 넘침의 위험성. 대사는 섭취한 영양소를 몸에서 쓰기 위해 분해하는 과정이다. 대사가 건강한 사람은 이런 영양소를 처리해 적절한 위치로 보낸다. 그러나 대사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섭취한 열량 중 상당량이 잘 해야 필요하지 않은 곳으로 가고 더 안 좋게는 아예 해를 끼친다. 예를 들어 도넛을 먹으면 몸은 이 열량으로 무엇을 할지 판단해야 한다. 좀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을 무릅쓰자면 도넛의 탄수화물의 가능한 운명은 2가지다. 첫 번째로 포도당의 저장 형태인 글리코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기간에 에너지원으로 쓰기 적합한 형태다. 이 글리코겐의 약 75%는 뼈대근, 골격근으로 들어가며 나머지 25%는 간으로 간다. 물론 이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성인 남성은 대개 이 두 부위에 약 1600칼로리의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다. 격렬한 지구력 운동을 2시간 동안 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다. 그러므로 마라톤을 뛰거나 자전거를 오래 탈 때 어떤 식으로든 연료 창고를 다시 태우지 않으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탈진 현상이 발생해 즐겁지 않은 경험을 할 수 있다. 간이 하는 여러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이 저장된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해 분비함으로써 혈당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혈당 항상성, 포도당 항상성이라고 한다. 이는 놀라울 리만치 섬세한 과제다. 성인 남성의 혈액에는 어느 순간에든 찻숟가락 하나 분량인 약 5g의 포도당이 섞여 돌아다닐 것이다.
이 찻숟가락 하나 분량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사라질 것이다. 포도당은 근육 그리고 특히 뇌에서 많이 흡수된다. 따라서 간은 혈당을 다소 일정한 수준으로 정확히 유지하도록 계속 포도당을 혈액으로 분비해야 한다. 포도당 5g이 순환계 전체로 퍼지는 것이 정상인 반면 7g, 찻숟가락 하나 반 분량이면 당뇨병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라. 앞서 말했듯이 간은 정말로 놀라운 기관이다. 도넛에 든 열량의 두 번째로 가능한 목적지는 지방이다. 우리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능력은 훨씬 더 크며 거의 무제한에 가깝다. 비교적 마른 성인도 몸의 지방이 10kg에 달할 수 있다. 저장된 에너지가 무려 9만 칼로리에 달함을 의미한다. 이 결정, 도넛에서 얻은 에너지를 어디에 둘지는 호르몬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중 주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다. 인슐린은 몸이 포도당을 감지할 때 췌장에서 분비된다. 포도당은 대다수 탄수화물, 도넛에 든 것과 같은 최종 분해 산물이다. 인슐린은 혈당 항상성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포도당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일을 돕는다. 뚜르드 프랑스 프로 자전거 경주를 하거나 다른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도넛을 먹는다면 그 열량은 거의 곧바로 근육에서 소비될 것이다. 그러나 을에 앉아 생활에 근육의 글리코겐이 빨리 고갈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도넛으로 얻은 과잉 에너지가 대체로 지방세포로 들어간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방세포의 중성 지방으로 저장된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은 지방, 즉 우리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층인 피부 및 지방 피하 지방이 사실 과잉 에너지를 저장하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이다. 지방은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 우리는 남는 열량을 어딘가에 저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화한 방식이다. 지방은 우리 현대 세계에서는 문화적으로나 미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피부 및 지방은 사실 대사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손꼽히는 당뇨병 연구자인 예일대학교 뇌분비학자 제럴드 슐먼은 지방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우아한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가 인슐린 저항성 생쥐에게 지방 조직 이식 수술을 해 지방을 더 많이 지니게 하자 생쥐의 대사 기능 이상이 거의 즉시 완치되었다. 새로 늘어난 지방세포들이 혈액 속에 든 과잉 포도당을 흡수해 안전하게 저장한 덕분이다. 따라서 지방이 과잉 에너지를 흡수해 필요할 때까지 안전하게 저장하는 일종의 대사 완충 지대처럼 작용한다고 생각하자. 우리가 도넛을 추가로 더 먹는다면 그 열량은 피부 및 지방에 저장된다. 등산이나 수영을 할 때 이 지방 중 일부가 방출되어 근육에 쓰인다. 이런 지방 유출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지방 저장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 상황은 별탈 없이 진행된다. 그러나 필요한 양 이상으로 에너지를 계속 섭취한다면 피부 및 지방 세포는 서서히 채워질 것이다. 저장된 에너지가 거의 쓰이지 않는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누군가가 피부 및 지방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 한계에 이른 뒤에도 계속 열량을 과다 섭취한다면 이 에너지는 모두 어딘가로 가야 한다. 도넛을 먹든 다른 무언가를 먹든 간에 열량은 계속 지방으로 전환되겠지만 이제 몸은 과잉 열량을 저장할 다른 곳들을 찾아야 한다. 마치 수조에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놓고 있는 것과 같다. 욕조가 다 찬 상태에서 물을 계속 틀어놓고 배수구를 막아둔다면 구멍을 막고 앉아있는 것처럼 물은 이윽고 욕조 가장자리로 흘러넘치기 시작해 욕실 바닥을 지나 복도를 적시거나 계단 아래로 흘러내리는 식으로 원치 않거나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간다. 과잉 지방도 마찬가지다. 피부 및 지방 조직으로 열량이 점점 더 많이 흘러들면 이윽고 용량이
한계에 이르고 남는 열량은 몸의 다른 부위로 흘러 넘치기 시작한다. 혈액으로 흘러들어서 중성지방이 많아진다. 간으로 흘러들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기여한다. 근육 조직으로 흘러들어서 근육의 인슐린 저항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심장과 췌장 주위로도 흘러든다. 이런 부위 중 어디도 지방을 쌓기에 이상적인 곳이 아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이 지방 흘러넘침에 바람직하지 않은 여러 결과 중 하나일 뿐이다. 지방은 배로도 침투해 내장 사이에 쌓이기 시작한다. 피부 및 지방은 비교적 무해하다고 여겨지지만 이 내장 지방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지방세포는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들 가까이에서 염증의 주요 표지이자 원인자인 TNF-알파와 IL-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이것이 바로 내장 지방이 암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이유일 수 있다. 지방 저장 용량은 개인별 차이가 크다. 욕조 비유로 돌아가면 피부 및 지방 저장 능력이 보통 욕조만한 사람도 있고 자쿠지나 목욕탕에 더 가까운 사람도 있다. 20리터에 불과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또 수도꼭지를 통해 물, 음식에 든 열량이 얼마나 흘러들고 배수구, 운동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얼마나 흘러나가는지도 분명히 중요하다. 개인의 지방 저장 용량은 유전적 요인에 영향받는 듯하다. 좀 일반화해 말하자면 예를 들어 아시아인은 백인보다 평균적으로 지방 저장 용량이 훨씬 작은 경향을 보인다. 왜 어떤 이들은 비만이면서 대사가 건강한 반면 어떤 이들은 깡말라 보이면서 대사 증후군의 표지를 3가지 이상 지니는 걸까? 다른 요인들도 관여하지만 어느 정도는 유전자로 설명할 수 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미치 라자르는 후자가 가장 위험하다고 본다. 마른 사람은 지방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용량이 훨씬 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체지방이 좀 더 있는 사람은 지방 저장 용량도 더 클 것이고 따라서 마른 사람보다 대사에 더 여유가 있을 수 있다. 내장 지방은 많지 않아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당신이 91kg인 40세 남성이라고 하자. 당신의 체지방이 20%라면 당신은 나이와 성별 양쪽으로 평균 100분위 50에 해당하며 온몸에 18kg의 지방이 들어있다는 뜻이다. 그중 내장 지방이 2kg에 불과하다고 해도 심혈관 질환과 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아주 높다고 간주된다. 나이와 성별로 볼 때 위험도가 상위 5%에 해당한다. 내가 환자들에게 해마다 뼈 밀도나 지방 등 체성분 함량을 측정하는 DEXA,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 영상을 찍으라고 권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총 체지방보다 내장 지방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당뇨병의 비밀.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이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현재 당신은 문제를 안고 있다. 당신 자신도 당신의 의사도 아직 알아차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간, 내장 사이, 심지어 심장 주위 등 쌓이지 말아야 할 여러 부위에 지방이 쌓이고 있다. 실제 체중과 상관없이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넘치는 지방이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곳 중 하나는 바로 근육이다. 스테이크의 마블링처럼 근섬유 사이로 지방이 스며든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 미세한 지방 방울들이 근육세포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 제럴드 슐먼은 30년에 걸친 연구를 토대로 바로 여기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짓는다. 이 지방 방울은 과잉 에너지, 지방 흘러 넘침의 첫 번째 기착지에 속할 수 있으며
세포 안에 쌓일 때 정상적으로 근육세포의 연료로 쓸 포도당을 들여오는 인슐린 의존성 운반 메커니즘의 복잡한 망을 교란하기 시작한다. 이 메커니즘이 기능을 상실하면 세포는 인슐린 신호를 듣지 못한다. 이윽고 이 인슐린 저항성은 간 등 다른 조직으로 진행되겠지만 슐먼은 근육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여기서 이 인슐린 저항성 형성 과정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무활동인 듯하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신체 활동을 하지 않고 근육을 통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면 지방 흘러넘침이 유도한 인슐린 저항성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 슐먼이 주로 젊은 대학생들인 실험 참가자들에게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하기 위해 신체 활동을 삼가라고 요청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인데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 학술적으로 보자면 세포가 처음에는 근육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식으로 시각화할 수도 있다. 세포를 공기가 주입되면서 부풀어 오르는 풍선이라고 상상해보자. 이윽고 풍선은 공기를 더 불어 넣기 힘들 만치 팽팽하게 부푼다. 공기를 집어넣으려면 점점 더 세게 불어야 한다. 바로 여기서 인슐린이 개입한다. 인슐린은 공기를 풍선으로 불어넣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나선다. 췌장은 혈액 속에 지나치게 많이 든 포도당을 빼내어 세포에 꽉꽉 밀어넣고자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기 시작한다. 이 방법은 얼마 동안은 효과를 일으켜서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풍선, 세포가 더 이상 공기, 포도당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다. 표준 혈액 검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이다. 공복 혈당 수치가 오르기 시작한다. 인슐린 수치와 혈당 수치가 다 높고 세포가 포도당이 들어오는 문을 닫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췌장은 피곤해지고 인슐린 반응을 더 올릴 수 없게 된다. 짐작했겠지만 이제 췌장 자체에도 지방이 쌓이면서 상황은 더 나빠진다. 여기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방 흘러넘침은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도록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은 지방이 더 많이 쌓이도록 하며 이윽고 지방 이외의 수단으로 열량을 저장하는 능력이 망가진다. 지방의 생산과 분포에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호르몬 민감 지질 분해 효소, 코르티솔 등 다른 많은 호르몬이 관여한다. 코르티솔은 특히 강력하며 피부 및 지방을 소비하는 대체로 유익하다. 한편으로 더 해로운 내장 지방을 쌓는 양면 효과를 일으킨다. 바로 이것이 코르티솔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수준과 수면이 대사와 관련이 있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슐린인 듯하다. 인슐린은 지방을 세포로 들어가도록 만들면서 지방세포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방해하는 지질 분해라는 과정을 통해 일종의 일방 통행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슐린은 오로지 지방 저장에만 관여하며 지방 이용과는 무관하다. 인슐린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로 지속될 때, 즉 고인슐린 혈증일 때 더 많은 문제가 출현한다. 지방 증가와 비만은 이 질환의 그저 한 가지 증상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나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증상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겠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인슐린은 죽상 경화증과 암의 진행에 기여하는 강력한 성장신호 전달 호르몬이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 열차는 이미 2형 당뇨병을 향해 한참 달려간 상태며 이 당뇨병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 우리 조상의 생존을 도운 유전자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 관한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는 양상은
한 세기 전 2형 당뇨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의 양상을 떠올리게 한다. 2형 당뇨병도 암, 알츠하이머병, 심장병처럼 문명의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 두드러지게 유행한다는 의미다. 원시 부족 사회와 그 이전 시대에는 거의 없었던 질병에 속한다. 그래도 이 질병의 증상은 수천 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고대 이집트와 고대 인도에서도 기록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병에 당뇨병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고대 그리스 의사 카파도키아의 아레타이오스다. 그는 살과 팔다리가 녹아서 오줌이 되는 병이라고 했다. 당시에는 어쩌다가 한 번 나타나는 지극히 드문 병이었다. 이형 당뇨병은 1700년대 초부터 종종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고위 관료, 교황, 예술가, 부유한 상인, 귀족 등 당시 새로 유행하기 시작한 설탕이라는 사치품을 먹을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서 주로 나타났다. 작곡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를 비롯한 여러 유명 인사가 이 병을 앓았다고 여겨진다. 당시 퇴폐적인 상류층에서 더 흔히 나타나던 질병인 통풍과 함께 걸리기도 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20세기 초에 당뇨병은 대중의 질병이 되어가고 있었다. 1940년 저명한 당뇨병 학자 엘리엇 조슬리는 3,400명의 한 명꼴로 당뇨병을 앓는다고 추정했다. 겨우 수십 년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한 셈이지만 여전히 비교적 드물었다. 내가 태어날 즈음인 1970년에는 50명의 한 명꼴로 늘었다. 2022년 미국 질병통제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은 미국 성인 중 약 11%, 즉 9명의 한 명꼴로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65세 이상의 성인만 따지면 29%가 넘는다. 그리고 미국 성인 중 38%, 즉 3분의 1 이상은 적어도 당뇨병 전 단계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시킨다. 이는 인구의 거의 절반이 2형 당뇨병을 향해 가거나 이미 그 단계에 들어서 있음을 뜻한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점이 있다. 미국에서 사망 원인 순위로 따지면 당뇨병은 콩팥 질환, 사고, 알츠하이머 병에 이어서 7번째나 8번째에 속한다. 2020년에 2형 당뇨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약 10만 명으로 심혈관 질환이나 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비하면 훨씬 적다. 사망자로 따지면 내 기사 질병에 들 수준이 못 된다. 그러나 나는 실제 2형 당뇨병 사망자 수가 그보다 훨씬 많으며 진정한 위험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믿는다.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암, 알츠하이머 병을 비롯한 치매 질환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다. 관련 대사 기능 이상을 동반한 당뇨병이 이 모든 질환의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내가 여기서 대사 건강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대사 질환을 오래전부터 우려해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유행병은 왜 지금 일어나는 것일까? 가장 단순한 설명은 수천 년에 걸쳐서 진화한 우리 대사가 겨우 지난 한 세기 사이에 출현한 초현대식 식단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진화는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 환경은 유전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해왔기 때문이다. 진화는 영양소가 풍부할 때 우리가 살을 찌우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는 에너지를 몸에 더 많이 저장할수록 생존하고 번식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 버틸 수 있어야 했기에 인류는 자연 선택을 통해 지방 형태로 에너지를 보존하고 저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전자를 갖추게 되었다. 이 덕분에 우리의 먼 조상들은 기근, 추위, 질병과 임신 같은 생리적 스트레스 요인을 겪으면서도 생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유전자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날 선진국의 많은 시민은 거의 무한정 열량을 섭취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모든 열량이 동일하게 생성되지 않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대사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재 식단의 풍부한 열량 공급원 중 하나가 과당, 프럭토스이다. 과당은 또한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대사 기능 이상을 초래하는 아주 강력한 물질로 밝혀졌다. 물론 과당은 새로운 영양소가 아니다. 거의 모든 과일에 들어있는 당의 일종이며 따라서 박쥐와 벌새에서부터 곰과 원숭이와 사람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의 식단의 필수적인 성분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과당의 열량을 지방으로 바꾸는 특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많은 이들은 과당을 을에 비난하곤 한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 형태일 때 더욱 그렇다. 그런데 사실 과당이 왜 그렇게 해로운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야기는 복잡하지만 흥미롭다. 여기서 핵심 요소는 과당이 다른 당들과 다른 방식으로 대사된다는 것이다. 다른 몇몇 유형의 식품들도 그렇지만 과당을 대사할 때는 요산이 대량 생산된다. 요산은 통풍의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고혈압과도 관련이 있다. 20여 년 전 콜로라도 대학교 콩팥 전문의 릭 존슨은 과당 섭취가 혈압뿐 아니라 지방 증가에 아주 강력한 요인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는 과당이 열량 함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아냈다. 범인은 요산인 듯했다. 다른 포유동물, 심지어 일부 영장류도 요산 분해 효소를 지니고 있어서 생성된 요산을 분해해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중요하면서 유익해 보이는 효소가 없다. 그래서 요산이 몸에 쌓여 해로운 효과를 일으키곤 한다. 존슨 연구진은 영국 인류학자 피터 앤드루스와 함께 인류의 진화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앤드루스는 런던 자연사 박물관의 영장류 진화 전문가였다. 우리 종이 오래전 진화 과정에서 무작위 유전자 돌연변이를 통해 요산 분해 효소를 잃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그 이유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존슨과 앤드루스는 진화와 화석 기록을 샅샅이 훑은 끝에 흥미로운 이론을 내놓았다. 이 돌연변이가 인류 종의 출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가설이었다. 그들이 내놓은 이야기에 따르면 수백만 년 전 우리 영장류 조상들은 아프리카 북부에서 지금의 유럽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당시 유럽은 숲이 무성한 아열대였는데 그 뒤로 기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숲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열대림이 사라지고 낙엽수림과 초원이 들어섰다. 유인원이 즐겨 먹던 과일나무들, 특히 그들의 주식인 무화과 나무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유인원들은 새로 찾아오는 불편한 추운 계절도 견뎌야 했다. 바로 겨울이었다. 이들은 살아남으려면 섭취한 열량 중 일부를 지방으로 저장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지방을 저장하는 능력을 타고나지 않았다. 그들이 본래 진화한 아프리카에서는 1년 내내 식량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대사에서 지방 저장은 우선순위에 놓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우리 영장류 조상에게 과당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사실상 켜는 무작위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요산 분해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침묵함으로써, 즉 기능을 잃음으로써였다. 이제 우리 조상들은 과당을 먹으면 요산이 많이 생성되었고 요산은 과당의 열량을 훨씬 더 많이 지방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지방을 저장하는 이 새로운 능력 덕분에 그들은 더 추운 기후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 그들은 겨울을 대비해 여름에 과일을 많이 먹어서 살을 찌울 수 있었다. 이 유인원 종 또는 그들의 진화적 후손은 다시 아프리카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시간이 흐르자 선행 인류로 이어서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했다. 그러면서 요산 분해 효소를
침묵시키는 돌연변이를 우리 인간에게 전달했다. 이 덕분에 인류는 지구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된 덕분에 식량이 부족한 추운 날씨와 계절에도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세계에서 이 지방 저장 메커니즘은 유용성을 잃었다. 우리는 더 이상 추운 겨울에 살아남기 위해 과일을 채집하러 돌아다니거나 지방을 쌓아둘 필요가 없다. 현대 식량 기술의 기적 덕분에 우리는 거의 말 그대로 과당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다. 청량 음료가 특히 그렇지만 샐러드 드레싱과 요구르트 같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식품 속에도 과당이 잔뜩 들어있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과당은 우리 조상들이 먹을 때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당이 아주 흔해지기 이전에는 말이다. 당시의 과당은 실제 과일이라는 형태로 존재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아주 많이 먹어서 살이 찌기란 무척 어렵다. 사과에 든 과당은 섬유질 및 물과 섞여 있기에 비교적 천천히 몸에 흡수되며 우리 창자, 장과 대사는 이 과당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과 주스를 벌컥벌컥 마신다면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자. 요산이 과당에서만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육류, 치즈, 멸치, 맥주 등 퓨린이라는 화학물질이 많이 든 식품들도 요산을 생성한다. 요산 과다로 생기는 증상인 통풍이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식도락을 즐기는 귀족들에게 흔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나는 환자들의 요산 수치를 검사한다. 높은 요산 수치는 지방 저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고혈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높은 요산 수치는 환자의 대사 건강이나 식단 또는 양쪽 모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조기 경보다. 또 다른 문제는 포도당과 과당이 세포 수준에서 전혀 다르게 대사된다는 것이다. 뇌세포, 근육세포, 창자세포 등이 포도당을 분해할 때면 거의 즉시 그 산물인 아데노이신 3인산이 늘어난다. 아데노이신 3인산은 세포의 에너지 통화다. 그러나 이 에너지는 공짜가 아니다. 세포가 아데노이신 3인산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는 아데노이신 3인산을 소모해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 돈을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포도당 대사에서는 아데노이신 3인산을 대사에 너무 많이 지출하는 것을 막는 효소가 이 에너지 지출을 조절한다. 그러나 과당을 대량으로 대사할 때는 다른 효소가 주도한다. 이 효소는 아데노이신 3인산 지출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 그 결과 세포 안의 에너지, 아데노이신 3인산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에너지 수치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면 세포는 몸이 아직 허기가 가시지 않았다고 여기게 된다. 이 메커니즘은 조금 복잡한데 요약하자면 에너지가 풍족한데도 과당은 몸에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고 대사의 착각을 일으킴으로써 음식을 더 먹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해야 한다고 유도한다. 더 거시적인 수준에서 보면 액상 과당을 대량으로 섭취하면 창자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게 된다. 과다 유입된 과당은 간으로 들어가고 이 열량 중 상당수는 간에서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다. 나는 건강한 과일 스무디를 잔뜩 마셔대는 환자들이 같은 이유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으로 치닫는 것을 본다. 과당을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섭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고열량인 현대 식단에다가 액상 과당을 거의 무한정 섭취할 수 있는 이 환경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특히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대사 이상을 불러오기 십상이다. 대사 이상의 가장 중요한 신호, 인슐린 수치 증가. 때때로 나는 지방간을 처음 접하게 해준 환자를 떠올리곤 한다. 이 환자와 하루에 콜라를 10여 병씩 마신 사무엘 젤먼의 0번 환자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즉 그들은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열량을 섭취했다. 종합하자면 나는 지금도 과다 열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당시 내가 병원에서 만났던 환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때문이 아니라 잘록 창자암 때문에 입원했다. 수술은 아주 잘 되었다. 잘록 창자에서 암에 걸린 부위를 제거한 뒤 그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암은 꽤 자라 있었지만 다른 부위로 전이되거나 퍼지지 않았다. 집도의가 수술에 매우 흡족해 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늦지 않게 암을 떼어냈으니까. 환자는 40, 45세쯤이었기에 아직 살 날이 많았다. 그런데 그는 왜 암에 걸렸을까? 그가 대사 질환의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은 뚜렷했다. 나는 그의 지방간과 암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했다. 수술을 받기 10년 전에 그의 대사는 어떠했을까? 8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비만과 대사 기능 이상은 둘 다 암의 강력한 위험 요인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대사 이상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암을 촉진했을 수 있지 않을까. 지방간을 통해 뚜렷이 드러났던 그의 근본적인 대사 문제가 10여 년 더 빨리 밝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아예 만날 일도 없지 않았을까? 의학 2.0이 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장에서 말한 표준 지침은 누군가의 당화 혈색소 수치가 6.5%라는 마법의 문턱을 넘어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2형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그러나 이번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때쯤이면 그는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을 것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하나의 전조로 지닌 이 만연한 대사 이상이라는 유행병에 대처하려면 훨씬 더 일찍부터 행동에 나서야 한다. 내가 대사증후군 개념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한 가지 이유는 이런 질환들을 하나의 이분법적 상태가 아니라 연속체의 일부로 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비교적 단순한 대사증후군의 5가지 기준은 집단 수준에서 위험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나는 이 기준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까지 하염없이 오래 기다린다는 의미라고 여전히 느낀다. 누군가가 5가지 표지 중 3가지를 지닐 때까지 왜 기다려야 하는 걸까? 5가지는 모두 나쁜 표지다. 의학 3.0은 훨씬 더 여러 해 전에 경고 표지를 찾아낼 것이다. 우리는 환자에게 실제로 대사 증후군이 나타나기 이전에 개입하기를 원한다. 이는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언제 처음 나타나는지를 계속 지켜본다는 의미다. 나는 환자들의 대사와 관련된 몇 가지 생체 표지자를 계속 추적한다. 요산 수치 증가, 호모시스테인 수치 증가, 만성염증, 미미한 수준이라도 간 효소인 ALT 수치 증가 등을 꾸준히 살핀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지질 단백질, 특히 중성지방도 중요하다. 나는 중성지방 대 HDL 콜레스테롤의 비 2대1 미만이어야 하며 1대1 미만이라면 더욱 좋다. 중성지방을 운반하는 지질 단백질인 VLDL, 초저밀도 지질 단백질 수치도 추적한다. 이 모든 신호는 대사증후군의 교과서적인 정의를 환자가 충족시키기 여러 해 전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체 표지자들은 당화 혈색소보다 환자의 전반적인 대사 건강을 훨씬 더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당화 혈색소 자체는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나 내가 가장 먼저 살펴보려는 것, 대사 이상이라는 탄광의 카나리아는 인슐린 수치 증가다. 앞서 살펴봤듯이 초기 인슐린 저항성에 몸이 보이는 첫 반응은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다. 풍선 비유로 돌아가 보자. 풍선 세포에 공기 포도당을 불어넣기가 점점 힘들어질 때 우리는 더욱 힘들여서 불어넣어야 한다. 즉 인슐린을 더 많이 생산해서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하다. 몸은 여전히 혈당 항상성, 포도당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즉
혈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인슐린, 특히 식후 인슐린은 이미 증가한 상태다. 내가 환자에게 의뢰하는 검사 중 하나는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다. 환자에게 보통 코카콜라보다 당이 약 2배 더 많은 순수한 포도당 75g이 든 글루콜라라는 거의 먹기 힘든 아주 단 음료 약 300ml를 마시도록 한다. 그런 뒤 2시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환자의 포도당과 인슐린 수치를 측정한다. 대개 혈당 수치가 먼저 올라가고 인슐린 수치가 뒤따라 상승했다가 인슐린이 일을 하면서 혈액에서 포도당이 제거됨에 따라 포도당 수치는 꾸준히 떨어진다. 언뜻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인슐린은 자기 일을 함으로써 혈당 증가를 억제한다.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은 처음 30분 사이에 인슐린 수치가 급격히 증가한 뒤 1시간에 걸쳐 그 상태로 지속되거나 더 올라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 식후 인슐린 수치 급증은 일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조기 경고 신호 중 하나다. 2018년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제럴드 리븐도 동의했을 것이다. 그는 인슐린 저항성이 2형 당뇨병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싸워야 했다. 지금은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이다. 그러나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 야기하는 위험 중 하나일 뿐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암 위험 12배까지, 알츠하이머병 5배, 심혈관 질환 사망률 거의 6배 같은 질병의 위험도 대폭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다. 이 모두는 대사 기능 이상을 치료하거나 더 나아가 예방하는 것이 내 장수 접근법의 한 주춧돌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지방간이 있던 내 환자는 수술을 받기 오래전에 인슐린 수치가 상승했다는 쪽이 적어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의학 2.0이 그를 치료할 생각이 남아 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며 나는 바로 이 점에서 심란해진다. 갑상샘, 갑상선 호르몬이나 더 나아가 코르티솔 등 다른 호르몬이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잃으면 의사들은 재빨리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전자는 그레이브스 병이나 다른 어떤 갑상샘 항진증의 징후일 수 있으며 후자는 쿠싱병의 증상일 수 있다. 이 두 내분비계 호르몬 질환은 진단을 내리자마자 치료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의료 과실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유가 뭔지 몰라도 고인슐린 혈증은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놔둔다. 2형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나온 뒤에야 비로소 진지하게 치료에 나선다. 이는 그레이브스 병으로 눈 돌출증이 생길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과 같다. 눈 돌출증은 갑상샘 항진증을 치료하지 않을 때 눈알이 불룩해지는 것을 말한다. 고인슐린 혈증을 별도의 진정한 내분비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나는 고인슐린 혈증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치료 표적보다 건강과 장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겠다. 다음 3개 장에 걸쳐서 우리는 노화의 다른 세 주요 질병, 심혈관 질환, 암, 신경퇴행성 질환도 살펴볼 텐데 모두 어떤 식으로든 대사기능 이상이 기여한다. 이제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죽음을 지연시키려는 노력의 논리적 첫 단계가 대사, 건강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임을 명확히 알아차렸기를 바란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 문제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동하고 먹고 자는 방식, 삼부참조를 바꿈으로써 우리는 판세를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 나쁜 소식은 과식, 운동 부족, 수면 부족을 통해 오랜 옛날부터 내려온 그리고 과거에는 유용했던 지방 저장 유전자에 맞서 음모를 꾸미는 현대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